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중앙의료원 정형외과에서 일하고 있는 이경학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라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수술 후 합병증을 50%나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토콜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다가 업무량도 감소하고 비용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라스가 이에 해당하는 프로토콜인데요. 이라스는 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의 약자로, 여기서 E가 Enhanced라는 게 중요한 것이 단순히 속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퀄리티까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Fast Track Surgery랑은 개념적으로 다르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라스의 정의는 환자 중심의 에비던스 베이스드 다학제적 접근 방식인데요. 여기서 서지컬 스트레스 리스폰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환자의 생리학적인 기능을 최적화하고 회복을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수술이 어큐트 컨트롤드 트라우마라면은 이에 대한 바이올로직 리스폰스를 서지컬 스트레스 리스폰스라고 하는데, 서지컬 스트레스 리스폰스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뉴로엔도크라인 호르모널 리스폰스로 초기에는 교감신경계가 항진이 되지만 후기에는 HPA 엑시스, 즉 호르몬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인슐린 레지스턴스와 프로테인 카타볼리즘이라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심하게 생길수록 수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는 셀룰라 리스폰스고, 이것은 인플러메이터리 임뮨 리스폰스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나쁘게 되면 인네이트 이뮤니티가 활성화가 되고 어쿠아이어드 이뮤니티가 억제가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임뮤너 서프레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지컬 스트레스 리스폰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프로토콜을 모은 것이 바로 이라스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라스 소사이어티는 2009년도에 결성이 됐고요. 지금까지 한 20개가 넘는 프로토콜들을 개발을 하고 배포를 하고 있는데, 이 프로토콜들이 굉장히 공통적인 부분을 많이 갖고 있어서 오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각각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단한 영상을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너무 마른데 물 좀 줘. 안 돼요. 방귀가 나오거나 장음이 들려야 드릴 수 있어요. 방귀 나오면 말씀하세요. 너무 추워. 선생님, A 환자 수술 갔다 와서 많이 추워하고 체온도 35.5도입니다. 수술하고 왔는데 당연히 춥겠죠. 이불이나 덮어주세요. 똑바로 누워 있으니까 허리가 너무 아픈데 좀 앉으면 안 돼? 안 돼요. 척추 마취를 해서 6시간 동안은 누워 계셔야 해요. 안 그러면 머리 아파요. 자, 산소줄 해야 하니까 이것 끼고 숨 쉬세요. 코에 낀 거 너무 불편한데 빼고 싶어. 안 돼요. 산소는 수술 후에 꼭 하셔야 해요. 산소 포화도 100% 나올 때까지 산소 늘려주세요. 화장실 가야 대변을 볼 것 같아. 화장실 가고 싶어. 수술 부위가 잘 나으려면 3일 후부터 걷는 게 좋아요. 침대에서 보셔야 해요. 아, 그럼 나 참을래. 민망해서 어떻게 그래? 오늘 헤모글로빈 8.9네요. RBC 2팩 수혈할게요. 네, 헤모글로빈 기준 10 이상으로 보시는 거죠? 네. 오늘은 기분 어떠세요? 오늘부터 걸으셔도 돼요. 힘이 없어서 못 걷겠어. 그래요. 하루 더 쉬고 내일부터 걸으세요. 밥맛이 없어. 영양제 좀 줘. 네,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환자분이 영양제 원하시는데요. 네, 오더 나올게요. 네, 방금 보여드린 영상은 저희가 작년에 온라인으로 정형외과 수술 전후의 환자 관리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힙 프랙처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어떤 케이스였고, 아마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병원 현장에서 보실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뉴트리션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리오피 MPO입니다. 수술 전 MPO 관련해서는 여전히 많은 병원에서 미드나잇 MPO나 8시간 MPO를 지키고 있는데요. 최근에 많은 가이드라인,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시간 전까지 음료수를 허용을 하고 6시간 전까지 가벼운 식사를 허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밀러스 아네세지아라고 마취과에서 가장 많이 보는 교과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같은 내용이 almost universal agreement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시간 전까지 물을 먹는 것이 게스트릭 엠티잉을 촉진을 시켜서 오히려 아스피레이션의 리스크를 낮출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라스 가이드라인에서는 그냥 물을 먹는 게 아니고 CHO 드링크, 즉 탄수화물 드링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플루이드 서플리멘테이션을 통한 디하이드레이션을 줄이는 효과뿐만이 아니고 인슐린 레지스턴스를 50%까지 낮춰서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수술 후에 언제부터 다시 먹을 것이냐의 문제도 또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보통은 이제 바울 사운드나 플라투스, 즉 방구를 많이 기준으로 하는데요. 지금 이 논문 Nutrition in the Post-Surgical Patient라는 논문 제목에 Myths and Misconception이라고 해서 근거가 없는 미신적인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 그 중에 하나로 포스트오피 플라투스나 바울 사운드를 기준으로 시기를 진행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 논문이 실제로는 엔테랄 아나스토모시스 서저리 환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장을 건드리지 않는 수술이라면 플라투스나 바울 사운드의 중요성은 더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라스에서는 얼리 리턴 투 노멀 다이어트를 굉장히 중요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라스에 있는 다른 프로토콜들을 보면 대부분이 as soon as possible 또는 POD 당일날 식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수술 후 1일째 진행하는 것은 위절제술, 그 다음에 신생아인 경우에 한정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노멀 다이어트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패스팅이 메타볼리즘적으로 부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타베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프로테올라이시스, 인슐린 레지스턴스가 일어난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메타볼리즘적인 서지컬 스트레스 리스폰스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패스팅이 면역학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건강한 장이고 패스팅이 된 장인데요. 패스팅이 되게 되면 장에 있는 균들이 늘어나는 이런 걸 이제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하고 여기 있는 타이트 정션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트 정션을 통해서 균이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거트 스타베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트 스타베이션은 시스템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키는 문제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임뮨 서프레션, 멀티칸 오한 페일리어도 일으키는 걸로 돼 있어서 지나치게 MPO가 길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메타볼리즘과 이뮤니티에 영향을 주는 즉 서지컬 스트레스 리스폰스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트 스타베이션에 대한 해결 방식은 당연히 거트 피딩이 될 거고요. If the gut works, use it 이라는 격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조기 경구 영양을 진행하는 것의 또 다른 이점은 뭘까요? 네, 바로 플루이드 디스컨티뉴에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라스에서는 식사를 가능하면 빨리 진행하고 그리고 IV 라인도 빨리 제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IV 플루이드를 주는 방식에는 크게 리베랄, 리스트릭티브, 그 다음에 최근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골 다이렉트 세 가지가 있는데요. 리베랄이나 리스트릭티브 다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최근에는 리스트릭티브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인간이 디하이드레이션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기전을 진화론적으로 만들어 왔지만 IV 플루이드 오버로이드에 대해서는 보상 기전이 없다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라스 여러 프로토콜들에서는 보통 얘기하는 키로당 0.5ml의 소변량이 아니고 0.2ml까지 봐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2리터까지 플루이드가 덜 들어가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최근에는 퍼미시브 올리구리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AKI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 플루이드 밸런스가 더 선호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빨리 시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POMB 즉 포스트 오퍼러티브 노지아 보미팅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라스 가이드라인에서는 리스크 팩터를 가지고 환자의 리스크를 평가한 다음에 여러 약제를 콤비네이션해서 사용하는 것을 리코멘드 하고 있고요. 이거를 그대로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일 것이냐의 문제가 있을 건데 하이 프로테인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논문을 보시면 칼로리는 25에서 30 들어가야 되고 프로틴은 키로당 1.5에서 2g을 먹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면에서 봤을 때 토탈 칼로리보다는 오버롤 프로테인 인테이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가 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어떤 영양식 처방이 가능한지 알아봐야겠죠. 저희도 이런 프로토콜을 만들면서 처음 알아봤는데 병원마다 이런 식사 처방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연하곤란식도 있지만 고단백식이도 있어서 저희 병원에서는 60kg 이상인 경우에는 고단백식이를 오더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기호를 또 반영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서 환자분들이 적절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모서미아입니다. 사실은 서전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던 분야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게 수술하다 보면 저거 이제 마취과 일이고 이제 좀 불편하고 막 수술 중에 뭐 들썩들썩 이런 호스 같은 것들 하고 그러면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렇게 하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이라스 가이드라인 거의 모든 가이드라인에서 노모서미아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에비던스가 하이, 리코멘데이션 스트롱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프로토콜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노모서미아에 대한 내용은 WHO 서지컬 사이트 인펙션 가이드라인에도 나오고 CDC 가이드라인에서 나오는데요. 특히 중증외상 환자의 경우에도 환자의 치명적인 3주증 중에 하나로 저체온증이 되어 있어서 그만큼 체온 유지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체온 유지에 대한 대부분의 논문을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Even mild hypothermia can 그러면서 지금 써 있는 이런 컴플리케이션들을 유발할 수 있다고 얘기가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mild hypothermia라는 것은 36도 미만을 가리키고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서지컬 사이트 인펙션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이것이 또 다른 면에서 생각을 하면 하이포서미아가 인슐린 레지스터를 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임뮨 펑션에도 영향을 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또다시 한번 서지컬 스트레스 리스폰스와 비슷한 반응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체온을 유지하는 것을 단순히 마취과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수술 후에 여러 컴플리케이션을 직접 책임지셔야 하는 서전스 리스폰시빌리티로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하이포서미아가 왜 일어나냐라고 난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바로 마취 그 자체가 하이포서미아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서 조지 피커링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하는데 환자의 체온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환자를 마취시키는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체온이 떨어지는 기전을 보여주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초기에 가장 급격하게 체온이 떨어지는 리디스트리뷰션 페이스 그 다음에 천천히 떨어지는 리니어 페이스 그 다음에 플라토 페이스 이게 세 가지 페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리디스트리뷰션 페이스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정상적으로 사지의 체온은 혈액의 온도는 차갑고 중심 체온은 따뜻하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마취를 하게 되면 사지의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차가운 사지의 혈액과 따뜻한 중심 혈액이 섞이면서 중심 체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리디스트리뷰션 하이포서미아라고 별도로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체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하이포서미아를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나온 라이스 가이드라인을 가장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내용을 간단히 리뷰를 하면 환자가 입원을 하실 때 따뜻한 옷을 갖고 오게 하시고 수술 당일에는 36도 미만인 경우에는 마취를 해서는 안 되고 36도 미만이거나 36도 이상이더라도 30분 정도는 수술 전 가온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프리오피 워밍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게 뭐 한다고 코어 템퍼레처를 얼마나 올리겠냐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리디스트리뷰션 하이포서미아를 다시 상기를 시켜보면 사지의 체온이 올라가면서 사지의 체온과 중심 체온이 섞였을 때 중심 체온이 덜 떨어지게 하는 게 바로 그 원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논문에서 수술 전 워밍을 한 군과 안 한 군을 비교를 했을 때 보시면 수술 전의 체온은 0.1도 정도 더 높아지는데요. 마취 후에는
그 방금 말씀드린 리디스트리뷰션 하이포서미아로 인한 체온 저하가 훨씬 더 감소하는 걸로 돼 있어서 이런 기준으로 효과적으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중에는 이제 수술방 온도를 21도 정도로 유지를 해라. 그 다음에 포스드 에어 워밍을 해라. 그 다음에 500cc 이상의 수액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37도로 수액을 워밍을 해라. 그리고 이리게이션 플루이드도 38도에서 40도로 맞춰서 사용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이제 마취과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이 없던 기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서점 선생님들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술 후에는 36도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회복실에서 병실로 올리지 말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 36도 미만에는 마찬가지로 액티브 워밍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이 그림에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수술 전, 중, 후 모든 시기에 액티브 워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트랜스퓨전 미니마이제이션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트랜스퓨전은 굉장히 많은 컴플리케이션을 유발을 하고 있고 특히 인펙션 레이트를 올리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작년에 나온 자마 리뷰라는 논문인데 블러드 트랜스퓨전이 인펙션 리스크와 연관이 있다고 기술을 하고 있고 저희 정형외과 영역의 이제 가이드라인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알로제닉 블러드 트랜스퓨전이 서지컬 사이트 인펙션의 리스크를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전으로 트림, 즉 트랜스퓨전 릴레이티드 임뮤노 모듈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실제로 수혈하는 거를 이제 고형장기 이식, 장기 이식에 비견해서 리퀴드 올간 트랜스플란테이션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논문에서는 이제 트림이 캔서 리커런스나 박테리아 인펙션과 연관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수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혈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여러 가지 모아놓은 것을 페이션트 블러드 매니지먼트, 즉 PBM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PBM은 지금 보시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이건 호주에서 나온 논문인데 PBM을 실시한 이후에 사망률이 28% 줄어들고 인펙션, AMR, 스트로크 레이트도 확 낮추는 걸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경제적인 이득도 굉장히 큰 걸로 되어 있어서 지금 서구권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프로토콜이 되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얼마나 지키냐에 따라서 이제 브론즈 뭐 이렇게 등급을 매기고 수혈을 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이런 그 병원이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을 지도에 나타내서 일반인들도 보게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혈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바로 리스트릭티브 트랜스퓨전 스레스홀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준이 7 미만일 때 수혈이 대부분 필요하고 7에서 10에서는 증상이 있을 때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고 오히려 환자한테 더 이득이 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수혈을 받는 환자한테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사회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즉 수혈이 필요한 인구는 늘어나는데 헌혈이 가능한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됨으로써 정말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피를 못 써서 환자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배경에서 WHO에서도 PBM 도입의 시급성을 알리는 리포트를 낸 바 있습니다. PBM의 각각의 요소들은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말하는 주요 내용들 프리오피 아네미아 코렉션, 서지컬 드레인, 그다음에 리스트릭티브 트랜스퓨전, 트란자민 엑시드, 노무소미아 이런 것들이 모두 이라스 프로토콜에 들어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라스 프로토콜을 지키는 것이 PBM을 또 실천하는 다른 한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지컬 드레인에 대한 얘기도 이라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에서 드레인은 safely omitted, 즉 안 써도 되는 경우가 많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정형외과 영역에서도 수술하고 안에 피가 차면 인펙션 리스크도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루틴하게 했었는데 토탈리 거기다가 스파인 퓨전에서까지 포지티브 이펙트가 없고 블러드 로스와 트랜스퓨전 레이트를 올리는 걸로 돼 있어서 최근에는 저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스트로플라스틱 가이드라인에서 보시면 드레인을 사용하는 것이 서지컬 사이트 인펙션을 높이는 걸로 돼 있어서 서지컬 사이트 인펙션이라는 측면에서도 드레인을 하지 않는 게 좋겠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병동에서 이런 해모백 이벤트, 의료진이 모르게 빠지거나 에어 리키지가 되는 일도 빈번하게 생기고 있고
이런 해모백이 환자의 보행도 방해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을 고려했을 때 꼭 필요하지 않다면 드레인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페인 컨트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절이 되지 않는 심한 통증은 서지컬 스트레스 리스폰스를 더 악화시키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적절한 통증 조절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라스에서는 공통적으로 오피오이드 스페어링 멀티모달 아날게지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오이드 스페어링이라는 거, 그 다음에 멀티모달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오피오이드 스페어링을 하는 이유는 오피오이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컴플리케이션이 생기죠. 그래서 호흡이 억제되고 세데이션이 되고 컨스티페이션이 생기고 PUMB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이 이라스에서 추구하는 조기 회복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되기 때문에 오피오이드를 써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한 면에서는 오피오이드를 사용하면 심파테틱 리스폰스, HPA 엑시스, 그 다음에 면역에도 영향을 줘서 서지컬 스트레스 리스폰스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영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오피오이드 사용은 최소화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 멀티모달이라는 얘기는 이제 여러 가지 리셉터에 작용하는, 서로 다른 리셉터에 작용하는 진통제를 쓰자 이런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페인 패스웨이마다 작용하는 다른 약물을 쓰자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에서는 AAP, 그 다음에 셀레브렉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AAP는 센트럴 퍼셉션, 그 다음에 셀레브렉스는 페리페랄 인플라메이션, 프레가발린은 가바, IV 리도카인은 소듐 채널 블러커, 그 다음에 케타닌은 NMDA에 작용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 리셉터, 서로 다른 리셉터에 작용하는 약물을 사용하자라는 게 멀티모달이라는 거고, 추가적으로 페인 컨트롤을 위해서 인젝션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너브 블럭은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브 블럭을 하면 모터가 블럭이 됐기 때문에 얼리 앰뷸레이션에 방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너브 블럭은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인젝션을 사용을 해서 적절한 통증을 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